손석희 JTBC 사장에 관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문제 해결,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조선일보 2019년 1월 30일자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로 알려진 그러한 것을 언론사가 회사 돈으로 해결한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언론에서 밝혀진 그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언제, 어디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것은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경 과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라고 하는 곳은 서울대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행정타운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과천시에는 종합청사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그것은 과천시에서도 과천 쪽 관악산 초입 그 부분이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인적이 드문 공터라고 합니다. 그 공터에 손석희 씨가 있었고, 그리고 JTBC 업무용 자동차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6일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세월호 3주기 기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 제19대 보궐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석희 씨의 그 JTBC 업무용 자동차가 그냥 LC라고 하겠습니다. 그 LC의 자동차, 레커차라고 하는데 그 범퍼 등을 손상시켰다. 그러니까 자동차 추돌사고, 접촉사고가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사고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C는 손석희 사장이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뺑소니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석희 씨는 몰랐다. 그러니까 뺑소니는 아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손석희 사장이 몰랐다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만일 알았다면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합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믿어주기로 합시다. 그런데 몰랐다. 범퍼 등이 손상이 됐고 그 LC 입장에서는 좀 피해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도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피해 상태로 볼 때 정상적인 주의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몰랐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혹시 음주 상태인가?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맥주를 한두 캔 정도 마셨다. 그래서 음주 측정에는 단속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미세한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주의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석희 사장이 그때 상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았다면 내려서 합의를 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려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손석희 씨는 거기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L씨 입장에서는 뺑소니 이렇게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L씨가 추격을 했다고 합니다. 추격해가는 도중에 손석희 씨가 그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지켜서 멈춰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정말 손석희 씨는 도주한 것, 즉 뺑소니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주하는 사람이 교통신호를 정확히 지키면서 도주를 한다. 어쩔 수 없을 때 밖에 나와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도 거기에 더 이상 멈춰서지 않을 방법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뺑소니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L씨 말로는 3km 정도를 추격을 해서 차를 세웠는데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고 보니까 손석희 사장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손석희 씨로부터 L씨는 명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명함을 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손석희 사장 쪽에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의심을 품는 것들은 이런 것이 가능할 겁니다. 첫째, 경찰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 음주 상태여서. 그리고 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뿐 아니라 이 사고를 수습하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L씨는 통상 한 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배인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배상을 했을까? 역시 동일하게 음주 상태여서 혹은 뺑소니여서 또 다른 특수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손석희 사장이 송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사건은 종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석희 씨는 그때 L씨를 만난 것도 그리고 명함을 준 것도 또 송금을 해준 것도 크게 그렇게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손석희 씨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L씨도 동일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된 것을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 8월 20일 김은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손석희 씨를 취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취재를 하는 과정이 쭉 이어져 오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언론에 손석희 씨의 폭행 사건 이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곧이어서 손석희 씨가 김은 기자를
고소 또는 고발을 했다. 일단 고소라고 해두겠습니다. 직접 피해자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손석희 씨는 김웅 기자에게 5개월간 공갈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김웅 기자는 손석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은 3일 후에 1월 27일에 알게 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내용은 이 뉴스가 나온 1월 24일에 손석희 씨가 레커차의 그 과거의 피해자 L씨에게 전화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질문한 내용이 보도가 되어서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지요. 손석희 씨는 동승자를 보았는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였는가? 이런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를 전후해서 손석희 씨는 동승자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7일에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동승자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더 이상의 논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승자를 보았는가 이렇게 물었다면 만일 그 전에 손석희 씨가 동승자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것이 양립하려면 나는 내 차에서 동승자를 못 봤다. 그런데 그때 L씨는 보았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돼서 아주 초현실적인 그런 질문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일단 있었다. 이것이 1월 24일 이후로 명확해졌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실제로 현재 손석희 씨는 동승자는 없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지 동승자가 JTBC의 모 아나운서였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낸 이후에 김웅 기자가 취재를 하고 손석희 씨가 김웅 기자를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손석희 씨가 먼저 동승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소고발, 고소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손석희 씨가 폭행을 했다 한 그 당일에 김웅 기자는 손석희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면 공갈 협박을 5개월 동안 한 사람이 제 발로 경찰에 갔다 하는 좀 손석희 씨의 주장에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못 갈 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갔다, 먼저 갔다. 이 부분만큼은 좀 찜찜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손석희 씨도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뺑소니라든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스스로 경찰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경우가 좀 다르죠. 뺑소니는 몰랐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음주 측정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기가 결백하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018년 8월에 손석희 씨가 김웅 기자에게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면 JTBC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번 일이
JTBC가 관계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손석희 사장 자신이 JTBC에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초점이 동승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승자라는 표현이 참으로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타게 되면 보통 운전자가 있고 좌석은 운전자의 오른쪽, 흔히 조수석이라고 하는 그곳, 그 다음에 운전자의 뒤쪽, 조수석의 뒤쪽, 보통 이렇게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어디에 있든 동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승자란 같은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관습상 운전자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하고 운전자의 뒤쪽에 앉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죠. 첫째,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손석희 JTBC 사장이 뒤에 탄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적어도 자기보다 어떤 지위라든지 그 대우를 할 때 좀 받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뒷자리에 앉히지요. 그러면 어떤 동승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미 이야기가 나왔듯이 90대 노모, 그러면 뒷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홍석현 씨 정도 되면 뒷자리에 앉힐 수 있겠죠. 물론 그때가 선거 시즌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씨나 문재인 씨나 홍준표 씨를 뒷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좀 곤란하겠죠. 그 당시 수많은 기자들이 뒤따르고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것은 운전석의 옆자리, 그 조수석에 동승자를 앉힌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쪽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수석에 긴 머리의 여성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을 봤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아무도 얼굴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쪽에서 봤다. 젊은 여성인 듯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조수석에 앉은,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손석희 사장의 그 옆자리에 머리가 긴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손석희 씨를 좀 공격하는 그런 측에서는 여성이다. 젊은 여성이다. 밀회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손석희 씨를 두둔하는 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김웅 기자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손석희 씨에게 어떤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죠. 어차피 이것도 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사건은 손석희 씨의 옆자리에 사람이 동승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옆자리에 누가 있었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손석희 씨 측에서는
이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협박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쌍방이 고소를 하고 이제는 2억을 호가하는 대가를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상한 일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비밀인가?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면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이렇게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필요가 있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옆자리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다양하게 풀이해 볼 수 있나 그것을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우선 옆자리에 머리가 긴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머리가 길다고 해서 이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인물이 반드시 여자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이 손석희 사장의 옆에 조수석에 있었다. 그 사람은 김어준 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긴 어떤 남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럴 가능성은 요즘에는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길기 때문에 젊은 여자다. 이것도 같은 이유로 그 믿음을 깰 수 있는 것이 젊은 사람만 머리가 긴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이다 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손석희 씨의 옆자리에 동승한 그 머리가 긴 그래서 젊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 여자는 예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래 대상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예뻐도 미래 대상이나 불륜의 대상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옆자리 동승자가 머리가 긴 젊은 여자라고 해서 그것을 숨기고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륜 상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믿음직한 이야기는 아니다. 손석희 씨를 지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사건으로 한번 우리가 픽션을 써보기로 하죠. 현재 좌파 진영의 물론 일부이기는 한데 그쪽에서는 정치적 음모로 손석희 씨를 잡으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손석희 씨도 김웅 기자에게 이 정보를 얻은 것을 물어본 듯한데 어느 정치인이냐 하고 물었다 하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죠. 레커차의 L씨에게도 그것을 누구에게 말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손석희 씨는 김웅 기자보다 먼저 정보를 습득한 누군가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김웅 기자는 사건이 있고도 한참 후에 취재를 하겠다고 나타난 그런 사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말 정치인 누구, 정치가들이 있다, 정치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나눠서 야당하고 여당 중에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라고 의심을 할까? 누가 의심을 하느냐 하면은 손석희 씨나 또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 측 그쪽에서는 누구를 의심할까? 이 부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당연히 야당을 의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그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이죠. 거기에서는 같은 진영인 김웅 씨가 야당 측 정보를 가지고 손석희 씨를 캔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문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의심하는 쪽은 여당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 쪽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같은 진영인 손석희 씨를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보면 과거 대선 때 그때의 그 강의가 있는데 2017년 3월 이전에 문재인 씨가 얼마나 헌법에 무지한지 손석희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집요하게 그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정말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2017년 선거 방송을 할 때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룰을 어기면서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쓸 때 그것을 정말 다 받아주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는 차별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소소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농담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는 이런 일을 아주 분노하면서 기억하는 타입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싫어할 이유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픽션을 한번 써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17년 4월 16일 그날의 정보에 문재인 측이 관심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것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석희 씨와 JTBC 측에서 그날의 정보를 문재인 씨 측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날의 일이 오늘의 사건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픽션을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왜 회사가 나서서 개인의 일에 개입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서 JTBC와 손석희 사장이 함께 공동 대응을 하는구나. 누구에게? 문재인 씨 측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 측에. 그래서 JTBC와 손석희 사장을 지키려고 하는 홍석현 씨가 함께 대응을 하는구나. 이러다 보니 혹시 중앙일보도 문재인 씨 측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도 같이 생기면서 무엇인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회사 돈을 투입해서 이것을 회사 차원에서 방어하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지요.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픽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정말 소문처럼 그것이 러브어페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그게 더 작은 일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실정법으로 분류는 처벌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손석희 사장의 그 소위 젠틀 이미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것은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김웅 기자의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만일 불륜이다. 그랬을 때 그 데미지, 감당해야 될 그 부담, 그것을 숫자 3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현재 계속 불어나고 있는 이 논란의 데미지, 그거를 숫자 1만이라고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당연히 3하고 1만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1만보다 3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지요. 증명되지 않은 1만보다는 증명된 3이 더 힘겨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 사건은 아주 말초적인 그런 감각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계속 확대 재생산됩니다. 또 단지 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서 더 힘을 얻어가면서 커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1만이 10만 되고 그리고 100만 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가 손석희 사장이든 누구든 사람 그 자체는 결국 약한 존재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정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석희 사장의 경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예전에는 캐나다 유학 갔다가 좀 있다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캐나다 이민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이성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문명국이고 또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입니다. 미약하다 하더라도 저 밑바닥 어딘가에는 논리의 강이 메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1만보다는 3이 적다 하고 인식을 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3이 10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만보다 적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손석희 사장은 사실을 밝히고 대중을 믿고 그리고 책임질 만큼 책임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